관장들 반가워요. 정말 2018년도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고요. 11월 1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최 반장, 병역, 그러니까 이제 종교,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에 대해서요. 대법원이 14년 만에 판례를 변경했네요. 대법원의 판단은 이겁니다. 이 모든 국민들은 헌법에 따라서 양심의 자유를 가지는데 이걸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양심을 형사처벌을 하면 기본권의 본질을 해칠 수 있다라고 네.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하급심에서도 이제 줄줄이 같은 판결이 나오겠네요. 네, 신 반장, 김동연 경제부총리하고요. 장하성 정책실장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아예 후보군 이름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윤정원 청와대 경제수석, 그다음에 임종영 전 금융위원장까지 네네. 여러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홍남기 네. 실장 같은 경우에는 인사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왔거든요. 네. 일단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결심이 아직 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신 반장도 얘기했지만은 청와대 설명의 톤이 많이 바뀌었어요. 달라지고 있는 네. 건 사실입니다. 네, 아무튼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보회를 시작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국회에서 했습니다. 경제와 평화, 정의라는 세 가지 키워드가 부각된 그런 연설이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함께 잘 살자 이런 말로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연설문 안에는 집권 3년 차의 청사진이 녹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오늘부터 여야는 470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놓고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갔습니다. 여당으로서는 이제 그 예산안을 이제 지켜야 되고요. 야당은 또 이제 특정한 정책을 비판하면서 또 삭감하려는 그런 전략을 쓰겠죠. 고반장 발제 때 자세한 얘기를 해보고요.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이 오늘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에 적용할 연합방위 지침에 서명했습니다.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행사하게 된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않고 지금의 연합사 전력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시킬 걸로 보입니다. 전작권 환수 시기 관련해서 국방부는 조건을 충족해야 시기가 결정될 거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물론 이게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조건을 충족한다는 게 족쇄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빠르게 추진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르면 문 대통령 임기 내에 전작권 문제가 결론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요. 서울 아파트값의 하락 지역이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다뤘던 기억이 있는데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거래가 감소하면서 지난주에 강남 3구의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이어서 이제 용산, 동작구까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통계가 나왔고요. 서울 전셋값도 4개월여 만에 하락세로 바뀌었다는데 일단은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먹히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평가를 많이들 내놓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문제에서 낙관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잖아요. 낙관은 금물이고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면밀히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오늘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정치권 분위기부터 짚어보고요. 북미 후속협상과 한미 안보협의회의 결론 등 외교안보 이슈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도 자세하게 짚어봅니다. 그럼 먼저 고석승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7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서 오늘 국회를 찾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35분간의 연설을 통해서 정부의 내년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예산안과 관련한 법안의 원활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남북 평화 협력을 위한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도 요청했죠. 문 대통령은 또 연설에서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의 필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오늘 고반장 발제에서는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또 예산안 심사 관련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지난해 시정연설 이후 정확히 1년 만입니다. 벌써 세 번째 시정연설인데요. 어제 제가 세 가지 키워드로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을 추측해봤었죠.
내일 연설에서 정부의 고용 대책을 자세히 설명하고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 평화 시대를 위한 국회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혁 작업 지속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상대로 문 대통령 일자리, 평화, 그리고 개혁을 화두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야 개인도 공동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잘 살자는 꿈이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노력으로 우리는 잘 살자는 꿈을 어느 정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함께라는 꿈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 네, 키워드별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입니다. 문 대통령 고용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면서 일자리 예산을 크게 늘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 5천억 원 배정했습니다. 일자리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청년, 여성, 어르신, 신중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연설에 이어 재차 일자리가 강조된 건 문 대통령도 직접 언급했듯이 고용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겠죠. 자, 문 대통령 현재의 어려움은 경제 체질 변화 과정에서 수반되는 고통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성장과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저출산 고령화, 산업 구조의 변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우리 경제 체질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평화입니다. 문 대통령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은 평화의 한반도라면서 튼튼한 안보와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남과 북, 미국이 확고한 신뢰 속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뤄낼 것입니다. 튼튼한 안보, 강한 국방으로 평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평화야말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자, 문 대통령 구체적으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 등을 요청하진 않았지만 애둘러서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전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는 이때 우리 스스로 우리를 더 존중하자는 간곡한 요청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기적같이 찾아온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개혁입니다. 내년에도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작업 계속 이어갈 것임을 거듭 밝혔습니다. 권력 적폐를 넘어 생활 적폐를 청산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 전반에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국회가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네, 문 대통령 시정연설 전후 이모저모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문 대통령 오늘 보시는 것처럼요,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국회 입구에서 문희상 의장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곧바로 국회의장실로 이동을 해서 이낙연 총리, 김명수 대법원장 등 5부 요인 그리고 여야 지도부와 환담을 나눴습니다. 대화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내년도 예산안 그리고 또 국회에 있는 보류 중인 법안들 이번 정기국회에서 좀 추리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드리려고 왔습니다. 경제 정책의 방향이 한꺼번에 변화하는 와중에 있어서
과도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사람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그러나 자체로 무척 어렵다라고 민생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네, 문 대통령 환담 후에 민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본회의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연설을 마친 뒤에는 저렇게 지금 나올 건데요. 한국당 의원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악수를 청합니다. 한국당 의원들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윤상현 의원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다수 의원들이 악수와 목례 정도만 했는데 윤상현 의원 문 대통령과 대화를 나눕니다. 표정도 밝습니다. 사실 윤상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회 국정연설 때도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을 못 보고 지나치자 대통령님 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외쳐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오늘은 문 대통령과 무슨 이야기 나눴을지 궁금했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남북관계 하실 때 야당 의원들 말도 좀 들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아무튼 여야 의원들 악수 표정은 좋았는데 과연 평가는 어떻게 했을까요? 각당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구조적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하면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운용 방향 또한 대단히 절실하고 시적절하다고 평가합니다. 다 같이 함께 성장하고 잘 살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길 기대했지만 오늘 시정연설은 실패한 경제정책을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독선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네, 고 반장이 어제 예상했던 키워드가 대략 다 반영이 됐네요. 고 반장은 본인이 맞추면 꼭 얘기하더라고요. 티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 반장을 굉장히 의식하는 분위기예요. 조금 전에 이제 마지막에 봤던 그 영상, 그러니까 시정연설 끝나고 문 대통령이 한국당 의원들한테 가서 먼저 악수를 청하는 장면이 오늘 상당히 인상적이었다는 반응이 많고요. 지난해 시정연설 때도 현수막 시위를 하던 한국당 의원들한테 다가가서 인사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기억하시겠지만 북한 나포선 7일 동안의 행적을 밝혀라 이런 맞아요. 내용이 네. 적힌 그 현수막을 들고 본회의장 내에서 시위를 했었죠. 당시 문 대통령이 연설 마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가가서 악수를 청해서 그게 또 화제가 된 바 있었습니다. 올해는 보신 것처럼 별다른 시위는 없었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 연설 중간마다 민주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박수를 치면서 좀 이렇게 분위기를 유도했던 것과 달리 한국당 의원들은 거의 박수를 치지 않았는데요. 문 대통령 연설 마치고 나서 1년 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한국당 의원들한테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저렇게 건넸습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까지 해서 한 5분 가까이 저렇게 악수를 나눈 뒤에 본회의장을 떠났죠. 네. 이제 대통령이 시정연설까지 마친 만큼 어제도 저희가 이제 예산 정국이 이제 펼쳐질 거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이제 들어섰다고 봐야죠. 예산안 정국에 이제 들어섰고요. 최 반장, 예산안 심사 일정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집니까? 네, 우선 각 상임위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투트랙으로 심사가 이뤄지는데요. 일단 각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의 예산을 심사를 하게 됩니다. 상임위가 이 심사를 끝낸 뒤에 예비심사 보고서를 예결특위에 제출을 하고 예결특위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종합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예산이 깎이기도 하고 또 더해지기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결위 의결까지 마치게 되면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이 되게 됩니다. 여야 합의대로라면 이번 예산안은 이번 달 30일에 본회의 의결을 하게 되는데 예산안이 예정된 일정대로 통과된 적이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법정 시한이 임박해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최 반장이 이제 마지막에 얘기했던 대로 이제 종전의 경우를 보면 법정 시한이 임박해서 통과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는 게 왜냐하면은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여야의 시각차가 지금 크잖아요, 신 반장. 그렇습니다. 이번 예산안 알려진 대로 470조 원 규모입니다. 말 그대로 슈퍼 예산이라는 평가인데 오늘 연설에서 문 대통령도 언급한 것처럼 경기 침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확장 재정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세금 중독이다, 방만이다 이렇게 비판을 내놓고 있고요. 반대로 여당은 확장 재정 운용은 국제기구들도 권장하고 있다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사상 최대 규모인 일자리 예산 23조 5천억 원과 한 1조 1천억 원 수준으로 예상되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일찌감치 일자리 또 대북 협력 사업 등 예산안 100대 문제 사업을 선정해서 아예 이 책자까지 만들어서 소속 의원들에게 돌리는 등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공무원 증원을 비롯한 이 일자리 관련 예산을 엄격하게 심사해서 삭감할 것들은 깎아내겠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른바 민생 예산의 중요성을 부각시켜서 일자리 예산을 지켜내고 동시에 철도와 도로 연결, 산림 협력, 또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협력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서 관련 예산도 사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 정부 예산이라는 게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라 살림살이 관련한 거니까요. 앞으로 저희가 이제 예산안 얘기를 많이 할 걸로 보이는데, 자, 오늘 국회 관련 얘기도 좀 짚어볼게요.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지난번에는 이제 판문점 선언 관련한 당내 이견이 있었고, 최근에는 특별재판부 구성 관련해서 당내 이견이 노출이 됐잖아요. 최 반장, 오늘 의원총회가 있었다는데 어때요? 좀 결론이 났습니까? 네, 그것보다 부장 혹시 밤이하다라고 아세요? 밤이하다? 네. 밤이가 바른미래당 줄여서 보통 기자들이 부르는 네. 말 아니에요? 이게 이 밤이하다는 거예요. 바른미래당이 또 밤이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즘 이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 부장도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유행 아닌 유행이 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몇 시간씩 의원총회를 열어도 뭐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거나 뭐 결론을 내도 대부분 뭐 찬반 사이에 있는 뭐 절충한 수준에 그치는 그런 상황을 표현한 말인데 사실 이게 뭐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도 뭐 부정적으로는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아예 논평으로 냈는데 밤이함이 더 국민을 위한 진짜 정치라면서 뭐 더욱 밤이하겠다 이런 논평까지 냈었거든요. 아니, 그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질문한 거하고 좀 핀트가 안 맞아요. 저는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 좀 그걸 물어봤는데. 그거를 이제 양반장이 설명을 해줄 겁니다. 네. 아니, 어제 그 늦게까지 어제 우리 회식했잖아요. 했잖아요. 네, 네. 혼자 좀 많이 이렇게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신을 잃더라고요. 예, 어제 오늘 보니까. 하루 종일 네.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뭐 오늘 의총 제가 말씀드리죠. 특별재판부 그 관련해서 당론을 정할 수 있을까 관심이 모였죠. 근데 아까 뭐 최 반장이 얘기한 대로 뭐 또 밤이했다 뭐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 이런 얘기했습니다. 특별재판부 구성 관련해서 특별재판부 구성 과정의 위헌 소지, 입법부가 사법부에 관여하는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고민, 우려 이런 거를 의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다. 그럼 그래서 결론이 뭐냐? 김 원내대표는 위헌적 요소가 충분히 제거되고 우려들을 불식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성안할 수도 있다. 역시 또 뭐 약간 좀 결론이 나지 않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유승민 의원의 바른미래당 탈당설이 계속 나왔었잖아요. 정치권에서. 그래서 자칫 도로국민의당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그 바른미래당 안팎에서 많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유승민 의원이 이번에 바른미래당 지역위원장 공모에 신청을 했다면서요? 네, 오늘 바른미래당 조광특위 위원장인 오신환 의원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전국 국회의원 선거구 253개 중 130곳, 총 159명이 지역위원장 1차 공모에 신청을 했습니다. 현역 의원 30명 중에서는 유승민 의원을 포함한 21명이 1차 공모에 응했고요. 몇몇을 제외하고는 남은 의원 대다수도 추가 공모에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한숨 돌렸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지역위원장 공모에 유승민 의원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일각에서 좀 예측이 나왔는데 일단 이번에 그 응모를 함으로써 이 탈당설도 당분간 잦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승민 의원도 그렇고 이 옛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대부분 이 공모 마감 직전에 신청서를 냈는데요. 막판까지 고심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자, 어쨌든 한시름 노은 손학규 대표 오늘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보수 대통합을 논할 자격이나 있느냐? 자유한국당 자체가 4분 오열됐다면서 한국당은 다음 총선에서 저쪽 오른쪽 맨 끝에 조그맣게 극우 냉전 보수로 수구 보수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이제 예산 정국이 시작이 됐고요. 정말 꼼꼼하게 저희가 예산을 또 점검해 봐야죠. 하지만 이제 정쟁보다는 정말 생산적 논의로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 이렇게 잡을게요. 문 대통령 포용국가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0시를 기점으로 남북 군사합의가 시행되면서 육해공 모든 공간에서 일제의 적대 행위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워싱턴 펜타곤에서 한미 안보협의회의를 열고 전작권 환수 이후의 밑그림이 담긴 연합 방위 지침에도 서명했는데요. 주한미군과 연합사령부를 유지하면서 사령관은 한국군이 맡는 방안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급변하는 한반도의 안보 환경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상황. 총원 전투 배치. 총원 전투 배치.
네, 방금 보신 영상 우리 군의 자주포 사격 훈련 모습입니다. 이제 군사분계선 인근에서만큼은 이런 훈련이 사라지는데요. 평양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9.19 남북 군사합의가 오늘 0시를 기해서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영상은 합의문 서명식 때 모습입니다. 우리의 국방장관격인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신스틸러였는데요. 워낙에 역사적인 상황에 긴장해서인지 합의문 페이지를 못 찾아 허둥지둥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매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부로 지상, 해상, 공중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가 전면 중단됩니다. 우선 군사분계선 MDL을 기준으로 남북 10km 안에 완충지대를 만들어서 포사격과 연대급 부대의 기동훈련을 중지합니다. 해상에서는 서해 북방한계선 NLL 일대에서 포사격과 해상 기동훈련이 중단되고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기준 서쪽 20km, 동쪽 40km의 비행 금지 구역이 설정됩니다. 한미 국방부도 한반도의 새로운 안보 환경을 논하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정병두 장관은 우리 국방장관으론 처음으로 미 국방부 의장대를 정식으로 사열했는데요. 과거에는 펜타곤 주차장에서 약 20명만 참석한 약식 행사였는데 오늘은 연병장에서 미군 6회 공군 200여 명이 참가한 정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회의 장소도 아주 특별했습니다. 펜타곤 내의 수많은 회의실 중 넌 루거룸에서 열렸는데요. 옛 소련의 핵폐기를 주도한 샘 넌, 리처드 루거를 기념하는 공간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고려한 선택이었습니다. 과거 소련 연방국 핵무기 제거 경험이 있는 샘 넌, 리처드 루가 전 상원의원에게도 족집게 과외를 받고 있습니다. 넌은 누가법엔 북한의 비핵화 방식과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네, 한미 두 장관은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를 마치고 전작권 환수 이후 방위태세의 밑그림이 담긴 연합 방위지침에 서명했습니다. 일각에선 전작권을 우리가 넘겨받으면 안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 그런 우려들을 정리하는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자, 먼저 주한미군입니다.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한반도에 계속 주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전력도 현 수준을 지속 유지합니다. Yeah, clearly the threat from North Korea, at least as as expressed by Chairman Kim, have been significantly reduced. However, the capabilities still exist, and that is why the minister and I talk on every detail about our collaboration. 연합사도 유지됩니다. 지휘 구조만 바뀌는데요. 이른바 미래연합사령부에선 기존과 달리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도록 했습니다. 미군은 타국 군인에게 지휘권을 내주지 않는다는 이른바 퍼싱 원칙의 유일한 예외로 그만큼 한미동맹이 굳건하다는 방증입니다. 한미 양국은 한국군 주도의 전시작전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첫 단계인 기본 운용 능력, IOC 평가를 내년도에 시행하고 향후 안보 상황 변화를 면밀히 고려하면서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 점검하여 구체적인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시기를 판단해 나갈 것입니다. 매티스 장관은 남북의 군사합의서를 지지하느냐라는 질문에 yes, 한마디로 답했습니다. 남북 합의를 두고 한미 간 이견이 있다는 이른바 엇박자 논란도 잦아들 전망인데요. 또 이번 회의에선 올해 12월로 예정됐던 한미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의 유예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2차 정상회담 논의를 위한 북미 간 고위급 회담이 다음 주에 열릴 전망입니다.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협상에 나섰던 폼페이오와 김영철, 이른바 뉴욕 라인이 5개월 만에 재가동되는 건데요.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 관련 주요 시설 2곳을 볼 수 있도록 허가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너무 늦기 전에 미국 사찰단을 보내길 희망하고 다음 주 내에 카운터파트 김영철과 만나서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차 정상회담의 시기도 언급했습니다.
We do have the intention of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getting together before too long, hopefully early in the next year, where we can make a substantial breakthrough in taking down the nuclear threat from North Korea.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실무 협상을 담당하는 최선희 부상을 데려갈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 경우 북미 간 고위급, 실무급 협상이 동시에 열려서 비핵화 논의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전작권 환수 후 주한미군 유지, 한국군 대장이 연합사령관 맡는다입니다. 네,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내년 초로 연기되는 분위기지만은 북미 고위급 회담은 이제 다음 주에 열린다는 얘기를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직접 밝혔고요. 지금 아까 이제 전반적인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11월 9일이 언제입니까? 다음 주 금요일이네요. 그러니까 시차를 감안하면은 우리 시간으로는 9일이 될 수도 있고 10일이 될 수도 있는데 하여간 다음 주에 이제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 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요. 이제 미국 중간 선거가 이제 11월 6일에 있으니까 그 직후에 열린다고 봐야죠. 정치 상황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중간 선거가 끝난 직후니까. 그러면은 미국으로서도 북미 회담에 집중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판단도 비슷합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미국 중간 선거가 끝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만남이기 때문에 새롭게 조성된 정세와 환경 속에서 북미 고위급 접촉이 결실 맺기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이어지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길 기대해 본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도 북적 최근에 외부 공개 행보를 늘리고 있습니다. 어제 김 위원장이 양강도 삼지연군 시찰에 나섰다는 노동신문 보도를 소개해드렸었죠. 맞아요. 그 감자 공장도 찾았잖아요. 감자 얘기 어제 했잖아요. 왜 웃어요? 또 감자도 웃겨요? 동글동글 만감자. 예, 그 노래 어제 노래 참 잘하더라고 신반장. 네. 그 오늘은 원산 잘하진 않았죠. 네. 원산에 있던 그 관광지구 시찰에 나섰는데요. 그 모습을 조선중앙TV가 보도했는데 잠깐 들어보시죠. 경의하는 최고리 용도자 동지께서는 날마다 눈에 띄게 달라지는 명사심리 건설 현장을 돌아보니 머지않아 인파심리로 변할 그날이 벌써 보이는 것만 같다고,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아름다운 우리나라 동해 기슭에서 문명하고 행복한 휴식의 한때를 보낼 인민들의 밝은 모습을 상상해 보느라면 힘이 나고 기쁨을 금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네, 김 위원장은 특히 이 자리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적대 세력들이 인민의 복리 증진과 발전을 가로막고 악랄한 제재 책동에만 어리석게 광분하고 있다면서 시련 속에서 힘을 100배로 비축한 우리가 어떻게 강대한 나라를 꾸려가는가를 뚜렷하게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북미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제재 완화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시 제기한 건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그래 보이네요. 어제 정보위 국정감사가 있었잖아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 사찰단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저희가 어제 속보로 전한 바가 있는데 그 서훈 국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또 많은 얘기를 했는데 뒷얘기들도 꽤 있더라고요. 뭐 가장 궁금한 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 건강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 고혈압 그리고 가족 병력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설주 여사 외에 다른 부인이 또 있느냐? 뭐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 그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 뭐 2인자, 사실상의 2인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여정 부부장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서훈 원장은 여동생이기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신뢰하는 참모다라면서 그 김여정 부부장의 남편에 대해서 평범한 사람이다. 평범한 사람이다. 예. 과연 중매로 만났을지 어떻게 만났을지 궁금한데 아무튼 자녀 수는 뭐 며칠 되는지 파악을 하진 못했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 북한의 1년 예산이 7조 원인데 그중에 한 6천억 원 정도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치품에 쓰여지고 있다면서 사치품이라 함은 뭐 김 위원장 가족들 자동차, 모피, 술 등등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네요. 네, 그뿐만 아니라 이 서훈 원장이 북한이 한국의 주요 인사들을 뒤지고 있다라면서 이 북한이 한국 언론에 나온 인사들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알고 있다라는 말도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당연히 우리 복 부장은 알고 있을 것 같고, 그래요? 그래요? 저도 좀 알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아닐까요? 네. 물어볼 수가 있나요? 알겠습니다. 예. 그 당시 또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평양 남북 정상회담 당시 이성권 그 조평통 위원장이 기업 총수들에게 그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 이렇게 말한 걸로 알려진 데 대해서도 서훈 원장은 언론을 보고 알았다. 사실이라면 무례하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그 냉면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지금 정치권에서 상당히 커진 상태잖아요.
그 서훈 국정원장 얘기도 좀 했지만은 또 일각에서는 그런 발언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뭐 해당 발언의 진위 논쟁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당시 현장에 있었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또 재벌총수 뭐 3-4명에게 직접 전화로 확인해본 결과 그런 일이 없다라는 답변을 얻은 것으로 알려진 겁니다. 맨 처음 이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말을 했었던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건너 들었다. 바쁜 일정 중에 얼핏 얘기한 것이어서 조금 더 정확한 것은 제가 얘기할 상황이 아니라고 다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또 이를 두고 야당은 여당 실세가 기업 총수들에게 입막음을 강요하고 뭐 장관은 짜맞춘 듯이 말을 바꿨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멀쩡한 대기업 총수들을 데려가 줄 세우게 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들어도 못 들은 척 할 말이 있어도 없는 척 입막음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면서 이 정권이 이렇게 입에 재갈을 물리는 몰상식하고 무서운 짓거리를 하고 있다. 좀 거센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위 논란, 정치권에서의 공방이 뭐 상당히 뭐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고요. 그것과 별개로 또 패러디도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뭐 유행어 조짐이 또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최근 며칠 새에 경제 투톱, 그러니까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연내에 교체될 거라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쏟아지고 있고요. 오늘은 아예 김 부총리 후임으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사실상 내정됐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데 청와대 반응을 정확하게 좀 짚어볼까요? 어떤 건지. 일단 보도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그 스크리닝에 들어갔다. 네. 인사 검증 작업, 예, 인사 검증 작업. 하고 네.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뭐 아직 결정된 게 없다. 이렇게 좀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자, 인사와 관련된 내용은 전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한 내용인데 당연하죠. 그런데 아직 문 대통령의 결심이 서지 않았고 결정을 내린 바가 없다라고도 했습니다. 뭐 홍남기 실장 이 검증이 진행 중인 건 맞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이 정도까지가 내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구체적 언급을 피했던. 네, 하지만 뭐 청와대의 답변 뉘앙스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 경제 라인 교체로 가닥을 잡은 건 확실해 보입니다. 이 10월 초 관련 보도가 처음 나왔을 때는 명백한 오보다라면서 뭐 반발을 했었고 며칠 전에는 전혀 들어본 바 없다라면서 한 걸음 좀 물러선 모양새였는데 오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다. 뭐 대통령 결심이 서지 않았다라고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청와대가 구체적으로 확인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조금 전에 최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명백한 오보라는 표현하고 대통령의 결심이 서지 않았다는 건 정말 천양지차죠. 그건 뭐 극과 극이고 현재로서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김동연 부총리가 오늘 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책임지고 싶은 심정이 왜 없겠느냐 뭐 이런 발언이죠, 요지가. 네, 그렇습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 회의를 마친 뒤에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고 지금이라도 책임지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어디까지나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사람은 경제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제 책임이죠. 그런 단계나 또 그럴 때가 될 때까지는 제가 지금 예산 그 심의를 포함한 제가 맡은 책임을 다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신 반장. 다만 청와대가 투톱을 동시에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분위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청와대가 내년 초에 다른 장관, 수석들을 일부 교체할 때 경제팀에도 변화를 주겠다는 구상은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 최근 고용 쇼크, 주식시장 하락 등 이 경제 불안 심리가 좀 확장이 되면서 경제 라인 교체를 통해서 청와대가 뭔가 전환의 시그널을 보낼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김동연 부총리에 비해서 장하성 실장 교체는 청와대로서는 조금 더 부담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 장 실장이 소득주도 성장의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인데 이 장 실장을 교체할 경우 자칫 정부가 이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 실장의 경우 교체 시기를 조금 더 두고 볼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문제는 조금 더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 여러 가지 들어온 속보들을 보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죠. 광화문에 집무실을 이전한다는 부분. 관련해서 그 실무를 담당할 광화문 대통령시대 위원회가 연내에 출범할 거라는 그 청와대의 설명이 있었고요.
지금 위원장으로는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유력하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할게요. 경제 투톱 교체설에 청와대 대통령 결심 안 섰다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치권 최대 논란의 주인공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기 때문이죠. 그 자체만으로도 충격적이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의원 본인이 최근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면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법안을 발의한 당사자였다는 점입니다. 이 의원은 곧바로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며 사과했지만은 글쎄요, 이렇게 끝날 수 있는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정치권 뉴스를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오후 10시 35분쯤 경찰의 음주운전 차량 의심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자, 앞에 가는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좌우로 흔들흔들 하는 게 영락없는 음주운전 차량 같았기 때문이죠. 지금 올림픽대로에서 동호대교 지나고 있는데요. 앞에 가는 제네시스가 이 잠실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음주 차량 같아요. 차 번호가 12-3456입니다. 이렇게. 자, 신고를 받은 경찰 출동했죠. 자, 제네시스 차량이 경찰 검문에 걸린 건 1시간 뒤인 어제 오후 11시 30분 자정 가까이 돼서였습니다. 강남구 삼성동 청담도로공원 쪽이었죠. 자, 경찰이 다가갔습니다. 잠시 후에 차창이 내려갔죠. 자,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차량에 음주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협조해 주시죠. 저한테요? 예. 자, 여기 힘차게 불어주십시오. 더. 자, 그렇게 음주 측정이 불었고요. 잠시 후 액정의 수치가 표시가 되는데 아이고야, 0.089%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자, 선생님 술 좀 드셨네요. 신분증 좀 주시죠. 자, 경찰이 신분증 요구하자 이 운전자 잠시 하는 듯 하더니 건넸죠. 아이고, 참 알만한 분이 왜 이러셨어요 하면서 신분증을 확인한 바로 그 순간, 아니 이 사람은 하면서 경찰관 화들짝 놀랐겠죠. 자, 제가 어제 있었던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이 음주 단속 과정을 조금 극화해서 재구성해봤습니다. 솔직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의원들은요, 운전해주는 수행비서가 다 있습니다. 보통 출근부터 퇴근까지 책임을 져주죠. 그동안 의원들의 많은 음주 관련 추문이 있었어도 음주운전은 없었던 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찾아보니까 2003년 4월에 당시 민주당 이훈평 의원이 유일했습니다. 자, 정말 없었는지 아니면 운 좋게도 안 걸렸는지 아니면 걸려도 없던 일로 해줬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이 헌정 이래 두 번째 현직 의원의 음주 단속이었습니다. 자, 이 의원 오늘 직접 입장을 냈습니다. 입이 10개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죠. 들어보시죠. 한마디로 정말로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보기보다 표정은 밝네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정말 기가 찬 대목입니다. 지난 9월 25일 군복무 중에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뇌사 상태에 지금 빠진 윤창호 씨 사연 저희도 전해드렸는데, 자, 윤 씨 친구들이 청와대 청원까지 넣어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그 일 말이죠. 결국 그런 호소가 국회도 움직여서 의원들이 이른바 윤창호법 발의하기에 이르렀죠. 자, 그런데 바로 그 법의 발의 참여 의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용주 의원이었던 겁니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다. 윤창호법을 위해 힘써주는 친구들이 있어서 우리의 아들 창호는 외롭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글을 자기 SNS에 이렇게 버젓이 올려놓은 상태였습니다. 무려 한 10여일 전에 말이죠. 자, 이용주 의원 본인 말을 그대로 적용해보죠. 이용주 의원은 어젯밤 실수가 아닌 살인 행위를 저지른 겁니다. 천만다행으로 어떤 피해도 없긴 했지만 예비 살인 행위를 저질렀던 겁니다. 자, 앞서 입장문에서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 했는데, 자, 이게 반성 자숙으로 끝난다?
본인을 위해서도 명예롭게 결단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지적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다음 총선 공천도 어려울 것이다. 왜냐? 본인이 직접 이렇게 말했으니까요.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공직선거법 위반, 사기 횡령 등의 전과를 가진 후보들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철저하고 엄격한 현미경 금지 등을 네, 뭐 자세한 얘기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들어 부쩍 이 끔찍하고 황망한 살인 사건들 많이 나고 있죠. 지난달 24일에도 강원도 춘천에서 이 상견례를 앞둔 예비 신부를 상대 남성이 목졸라 살해한 뒤에 그 시신을 훼손한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그 남성 피의자 혼수 문제로 다퉜다 이렇게 진술하면서 이른바 춘천 혼수 살인 사건이라는 별칭이 붙었죠. 자, 그런데 그 피해자 유족이 어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말이죠. 23살의 꽃다운 예쁜 딸이 두 번의 끔찍한 죽음을 당했다면서 말이죠. 두 번의 죽음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그 범인 약혼녀를 목졸라 살해한 뒤에 혹시 깨어날까 두려워서 흉기로 훼손하는 엽기적인 행각을 벌임으로써 바로 두 번 죽였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유족들은 무엇보다요, 피의자의 이 경찰 진술만으로 이번 사건의 성격이 혼수 문제로 인한 다툼으로 변질돼 버리고 있는 데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혼수 예단 문제 지금까지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유족들은 요청했습니다. 피의자의 신상 공개 그리고 영원히 이 사회와 격리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을 말이죠. 자,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확인을 해보니까 이 국민청원 참여 인원수가 4,600명대를 넘지 못하고 있더군요. 힘을 좀 모아주시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왜요? 4만 6천 명이었는데요. 방금 양반장이 4,600이라고 그래요? 잘못 저는 숫자를 저는 눈이 안 좋아가지고 못 봤어요. 멀리서 좀 아른아른거려가지고요. 저희가 자, 그나저나 이제 강서피 시방 살인 사건도 그렇고 요즘 왜 이렇게 끔찍한 사건이 많은 겁니까? 네, 정말 좀 답답하고요. 안타까운 상황이고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많이 아시는 것처럼 검사 출신이고 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활약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다정의 가족분들도 아마 많이들 아실 겁니다. 많이들 아실 거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좀 따져볼까요? 네, 일단 본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요. 같은 상임위 소속인 이 민주당 송갑석 의원실과 이용주 의원실이 여의도에서 어젯밤에 이른바 조인트 회식을 했다고 합니다. 국정감사가 끝난 기념으로 한 것 같은데 거기서 술이 몇 순배 돌았던 모양입니다. 자, 근데 대리운전을 이제 불러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괜찮겠거니 하고 운전대를 잡고 또 비틀비틀 운전을 하는 모습을 본 뒷차량이 신고를 해서 단속에 걸렸다는 겁니다. 근데 고반장, 보통 수행비서들이 운전을 하지 않아요. 근데 왜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됐죠? 사실은 뭐 수행비서들이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용주 의원은 평소에도 출퇴근길은 자가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일과 중에만 수행비서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말이죠. 자, 평소에는 술자리가 있으면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택시를 탔다고는 하던데 어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경우가 꼭 그런 경우다라고 저희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음주운전이 보통 음주운전의 성격을 봤을 때는 상습적인 경우가 많잖아요. 일반적인 경우로는. 어때요? 경찰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최 반장. 네, 경찰이 일단 어제는 이 의원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도 직접 출석을 했고요. 조만간 경찰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을 한 뒤에 정식 소환을 해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의원 역시 어떤 사법적인 절차든 다 따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음주운전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은 지금 이용주 의원 같은 경우에 더 논란이 되는 거는 아까 이제 양 반장이 설명했던 대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면서 이른바 윤창호법 발의자로 참여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덕적으로 말이 되느냐? 너무나 황당하다 이런 얘기가 많은 거잖아요. 네, 그런 여론 때문인지 이용주 의원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윤창호 씨의 친구들이 보낸 감사 편지를 저렇게 올려놓고 이 법안의 의미를 아주 장문에 길게 써놓기도 했었는데 이번 음주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염치가 없었는지 이 글을 삭제를 했더라고요. 오늘도 관련해서 한마디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저는 오늘 이용주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시정연설에. 근데 아까 최 반장도 얘기했다시피 나왔고 제가 사진을 보니까
본회의장에서 웃으면서 전화 통화하는 모습이 또 포착이 됐더라고요. 네, 아무튼 오늘 뭐 이용주 의원에게 기자들 질문 집중됐고 또 윤창호 사건에 대한 질문도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인도 무척이나 염치 없어 하는 표정이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께서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법안에 동의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창피스럽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윤창호 씨의 아버지도 언론을 통해서 소감을 냈습니다. 아들이 깨어나서 이 소식을 들으면 크게 실망할 것 같다면서 정말 어이가 없다며 허탈해했다고 합니다. 윤 씨 아버지는 우리 아들이 그렇게 된 것도 이 의원이 저러는 것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해서 벌어지는 일이라면서 윤창호법 통과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합니다. 양 반장, 뭐 음주운전을 하면 의원직을 잃는다든지 그런 국회 규정은 없어요? 그런 규정은 없죠. 없죠. 예, 그러니까 음주운전으로 입건이 본인의 결단에 달린 거네요. 예, 입건이 된다고 해서 그게 뭐 의원직에 대한 뭐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결정하느냐 마느냐 그건데요. 앞서 뭐 발제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론이 안 좋더라고요. 많이 안 좋죠. 네. 예,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현직 의원이 음주 단속에 걸린 게 헌정 이래 지금 두 번째. 2003년도에 당시 민주당 이훈평 의원이 걸렸는데 기억납니다. 예. 그때 민주당 이훈평 의원도 면허 정지 처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당시만 해도 의원이 직접 운전을 했대. 순순히 경찰 조사도 받았대 하면서 그때는 그게 문화적인 충격이었는지 비난보다는 격려 편지가 더 쇄도했다고 해서 그게 기사가 막 나오고 그랬는데 자, 그런데 그건 15년 전입니다. 당시 대한민국하고 지금의 기준이 같을 수는 없죠. 물론이죠. 절대 안 되죠. 네. 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사회의 경각심이 요즘 또 최고조에 달아있는 상태잖아요. 네. 근데 이용주 의원 아까 저희가 앞서 다뤘던 국회 시정연설 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 연설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왔을 때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가장 먼저 악수를 또 하더라고요. 네. 자, 좋습니다. 고 반장, 이용주 의원 얘기는 여기서 정리를 해보고 오늘 이용주 의원 말고도 또 사과한 사람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엽기적인 행각으로 큰 충격을 연일 안겨주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오늘 공식 사과하고 회사의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과문은 SNS에 올렸는데요. 독단과 오만한 행태가 다른 이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면서 회사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회사 경영에서 손을 떼겠다는 건가요? 네, 일단 뭐 입장은 그런데요. 양 회장, 한국미래기술 회장 등 일체직에서 물러나 이 회사 운영에서 손을 떼고 앞으로도 임직원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직분에도 나가지 않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불의에 침묵한 직원들에 대한 비난을 거둬달라라고 당부를 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뭐 직원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도 모두 자신의 그런 독선적인 행태 때문이었다라고 사과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내게 있고 직원들 원망은 말아먹기 그런 얘기인데요. 지금 들어보니까 그동안 동영상에서 보여줬던 모습하고는 완전히 딴판 아니에요? 네, 제가 볼 때는 법적 자문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사과문 쭉 읽어보면 뭐 곳곳에서 그런 흔적이 드러난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평가고요. 무엇보다 공식석상에 나타나지도 않고 SNS에 사과문을 올려놓는 게 무슨 진정성이 있느냐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상황이 좀 잠잠해지기를 그냥 바라고 있는 거 아닐까요? 네, 뭐 그럴 가능성이 좀 있고요. 오늘 민주당이 그 양진호 회장 파문과 관련해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피해자 보호법을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네, 자, 그 법이 빨리 통과돼야 된다는 여론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병역 특례 봉사활동 서류 조작으로 파문을 낳았던 축구 대표팀 수비수죠. 장현수 선수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징계 결정이 내려졌죠. 부장, 그 먼저 직장 내 그 괴롭힘 방지 피해자 보호법 이게 정기국회 통과가 되면 최 반장 최 반장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최 반장이 저한테 항의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최 반장은 현명하니까 그러진 않을 거예요. 네. 예, 뭐 장현수 선수 얘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바른미래당 이 건이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지적으로 촉발된 문제였지 않습니까? 오늘 이 대한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가 오후 2시에 열렸는데. 자, 봉사활동 이 서류를 조작해서 제출한 장현수 선수에 대해서 국가대표 자격 영구 박탈 그리고 벌금 역대 최고액인 3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축구협회는 이제 병역 혜택을 받은 선수들에게 경각심을 울리는 차원에서 이런 중징계를 선택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장현수 선수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사면을 하는 논의하는 그런 일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그래요? 쐐기를 박았다고 합니다. 장 선수 지난 2013년 A매치 데뷔를 해서 A매치 지금까지 58경기 출전했고 3골을 넣었는데 당장 이번 달 예정된 A매치에서부터 대표팀 소집에서 제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영구 박탈이라는 결정이 내려졌고요. 조금 전에 보니까 장현수 선수가 공식 사과문을 올렸네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제 그런 취지고요. 늘 반성하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자숙하고 모범적인 선수가 되겠다. 이런 내용을 올렸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할게요. 음주운전 적발 이용주 반성 자숙하겠다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종교적 혹은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 대법원이 오늘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도 정당한 입영 거부 사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건데요. 그러니까 2004년이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판단을 내린 지 14년 만에 판례가 바뀌게 됐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단 소식을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 선고는 오전 11시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 참 바쁜 하루를 보냈는데요.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듣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이렇게 출석 도장을 찍었습니다. 자, 그리고 10시 35분 연설이 끝나고 부랴부랴 여의도에서 서초동 대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식적인 일정 때문에 요금 때 대통령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전원 합의체 판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사건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2003년 첫 입영영장을 받은 오승원 씨는 당시 입영을 연기하다가 2013년 7월에 육군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그는 전쟁 연습을 하지 말라는 이 성경 말씀을 이유로 전쟁과 관련된 군에 입대할 수 없다며 입영을 거부합니다. 당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씨는 1,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이 오 씨를 처벌한 근거는 병역법 88조 1항입니다. 이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즉 이 말은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군대에 가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할까봐 나는 군대 못 가겠다. 아니면 내가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 게임 레벨이 떨어질까봐 입대를 하지 않겠다. 그러면 당연히 처벌을 받습니다. 자, 하지만 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라거나 또는 재난이 발생해 정해진 날에 입대하기가 어렵다라는 사유는 통상 받아들여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 법원은요, 종교적 신념 등 양심적인 이유는 바로 이 같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해왔습니다. 자, 지난 1968년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판례를 처음으로 확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하급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2004년 대법원은 전원 합의체를 열었는데요. 이때도 종교적 양심적 병역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며 유죄 판례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난 오늘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개인의 양심에 반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는 건 개인의 기본권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병역의 의무보다 개인의 양심이 더 앞선다고 본 겁니다. 이들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자, 아울러 대법원은 자유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운영이 되지만 이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을 인정해야지만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병역 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됩니다. 자, 이렇게 양심적 병역 거부를 무죄로 판단한 건 김명수 대법원장과 주심인 김재영 대법관을 포함한 8명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별개 의견을 제외하고 김소영 대법관 등 4명은 양심은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는데요. 양심은 상대적인 것이다. 병역 거부와 관련한 진정한 양심의 존재 여부를 심사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개인적 신념이나 가치관, 세계관 등과 같은 주관적 사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헌법적 가치의 향유를 위해 국가의 존속을 지지하고 안정과 평화가 유지되기를 기대하는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면 헌법에 의해 부과되고 병역법 등에 따라 구체화된 국방의 의무 그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자, 2004년 12대 1로 유죄였던 판단이 14년 만에 사실상 9대 4 의견으로 무죄로 판단이 바뀐 겁니다. 인권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을 했고요. 당사자인 오승원 씨도 대법원의 용감한 판결에 감사하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 지난 세월 동안 약 2만여 명의 저희 선배이면서 동료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약 930여 건의 지금 판결들이 이제 계류 중입니다. 그 모든 판결들도 이제 전향적인 긍정적인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특히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처벌과 이 대체복무제 도입은 별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복무제가 있든 없든 진정한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사유가 인정이 되면 처벌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즉 지난 6월 대체복무 도입을 요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보다 대법원의 판결이 한 걸음 더 나아간 판단인 겁니다. 자, 내년까지 만들어야 할 대체복무안은 현재 정부가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국민 공감대 등을 고려해 복무기간은 현역 육군의 2배인 36개월, 또 근무지는 교정시설 등으로 단일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인권단체 측에서는 국제사회의 권고와도 맞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전과자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에 36개월을 가둬놓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들에 대해서 징벌을 가하는 방식의 제도를 도입해서 설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 참 바빴는데요. 오전 10시 국회에 있다가 오전 11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곧바로 대법원으로 온 김명수 대법원장. 또 선고가 끝나자마자 김소영 대법관 퇴임식에 참석해 이렇게 또 인사를 나눴습니다. 기념 촬영도 했고요. 그리고 오후 2시에는요. 신임 법관 임명식을 갖고 또 후배 법관들에게 덕담을 하는 등 오늘 하루 종일 쉴 틈 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처벌 안 돼. 대법원 14년 만에 판례 뒤집어입니다. 네, 판사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판례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급심에서는 대법원 판례가 지금까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거를 참고해서 보통 판결들을 많이 내리고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14년 만에 이번에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양심적 병역 거부가 처벌 조항에 있는 정당한 사유냐 아니냐, 이제 그게 쟁점인데 이번에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예, 대법원은 종교적, 양심적 신념도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양심에 따라 불이익을 감수하는 병역 거부자에게 병역을 강제하거나 형사처벌을 해서는 안 되고 또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키기 때문에 불이행에 따른 어떠한 제재라도 감수하고서 병역 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봐야 합니다.
8명의 대법관이 다수 의견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그런 판단을 했지만요. 반대 의견도 꽤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별개 의견을 낸 이동원 대법관, 국방의 의무는 개인 양심의 자유보다 더 우선되는 의무다. 국가 안전보장에 우려가 없는 상황을 전제로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봐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나머지 4명은요. 양심적 병역 거부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병역법에 따른 정당한 사유는 질병, 재난, 이런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사안에 한정이 됐는데 개인적인 신념이나 이런 가치관, 세계관, 이런 주관적인 사정은 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없다고 주장한 거죠. 특히 이 다수 의견에서 말하는 진정한 양심, 이걸 심사하는 게 불가능하다. 병역 의무의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요청을 감안하면 양심적 병역 거부는 인정될 수 없다 강조했는데 들어보시죠. 사실심이 무슨 기준에 따라 심사 판단할 것인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특정 종교의 독실한 신도인지를 가려내는 기준이 될 수 있을 뿐이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지를 가려내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수 의견이 제시하는 요소들을 심사 판단의 기준으로 고집하면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과 같은 특정 종교에 특혜를 주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할 경우에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심사해야 한다면서 하급심이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파기환송심에서는 병역 거부라는 피고인의 신념이 진정한 양심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오늘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만큼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양심적 병역 거부로 계류 중인 사건이 227건이고 전국 법원에서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병역 거부자도 한 930명 정도가 되는데요. 오늘 판단으로 상고심뿐 아니라 하급심에 계류 중인 재판에서도 잇따라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잖아 아까 그 김소영 대법관 퇴임 장면을 봤는데 후임이 임명이 안 된 거죠? 네, 김 대법관 오늘 6년 임기 마치고 퇴임을 했는데요. 후임으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지명이 됐지만 자유한국당이 아직 인사청문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서 이 청문 절차가 늦어져서 결국 이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대법관 공백이 생기게 됐고요. 김종 대법관 오늘 퇴임사에서도 이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것이 떠나는 저의 발걸음을 무겁게 한다며 막중한 대법원 재판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후임 법관이 임명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틀 전에 대법원이 이제 일제강제징용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잖아요. 어제 일본의 반발이 상당히 거세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오늘 아베 총리도 관련해서 일본 중의원 그 회의에 출석해서 한국 정부의 대응에 따라서 한일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 일본 기업에게 배상하지 말라 이런 지침을 일본 정부가 내릴 거다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자, 오늘 기사 이렇게 제목으로 잡을게요. 대법원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2013년 강원랜드에서 있었던 대규모 채용 비리. 양파처럼 까도 또 나온다. 또 새로운 의혹이 나왔거든요. 합격 너, 합격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들러리나 서라. 최고의 스펙은 백 연줄. 청년들에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못했다는 자괴감. 특정 대학이 아니라서 죄송하다는 자괴감을 안겨주는 일. 금수저들에게만 특혜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공정한 채용 풍토 만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소원 정치의 강정입니다. 그동안 톡소원 정치에서 채용 비리 소식 정말 자주 전해드렸습니다. 왜일까요?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채용 비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수저의 자녀라는 이유로 채용 특혜를 받는 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겁니다. 검찰이 채용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용명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어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달 10일엔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당시 장면 보시죠. 신입사원 특혜 채용에 관여했다는 혐의 인정하십니까? 소속 교사단 인사부장들하고 근무하셨나요? 외부 인사나 내부 임직원의 채용이 특혜 채용 실제로 있었나요?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이 밝힌 신한은행 채용 비리는 그야말로 비리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한은행 인사팀은 외부 청탁자와 신한은행 임원 부서장 자녀들 명단을 별도로 관리했는데요. 국회의원, 재력가, 금감원 관계자 등 이른바 힘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외부 청탁자는 특이자 명단으로 은행 임원, 부서장 자녀들은 부서장 명단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남녀 차별, 대학 차별도 있었는데요. 2016년 하반기 지원자의 남녀 성비는 약 57%대 43%, 실제로 뽑힌 건 75%, 25%로 정확하게 3대1 비율에 맞췄습니다. 그리고 면접에서 BBB를 받은 서울소재대학 출신 혹은 지방대 출신 남자와 BBC를 받은 서울대 출신 여자는 탈락시키고 BDD를 받은 서울대 출신 남자는 합격시켰습니다. 심지어 증거인멸 정황까지 포착됐는데요. 한 방송사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채용 대행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불합격자 정보를 지워달라고 요청해 삭제했습니다. 지난 6월 검찰은 신한은행을 압수수색했는데 확인해보니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송곳으로 훼손했다고 합니다.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담긴 녹취도 있었습니다. 대응하면서 이제 컴퓨터도 갈고 해가지고 자료도 지우고 이렇게 대응을 해서 우리는 1차적으로 금감원에서 오케이 하고 간 거죠. 지금까지 수사 결과 신한은행뿐 아니라 KB국민은행, KB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 채용 비리가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7일 서울 남부지법은 KB국민은행 채용 비리 관련자들에게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채용 비리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의 잘못된 관행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한 결과로 이를 개인적 책임으로 돌리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융노조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반발하면서 다른 은행도 비슷한 처벌이 나오는 게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앞으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지켜봐야겠지만 KB국민은행 판결에서 법원이 잘못된 관행이란 점을 명시한 만큼 관행이란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채용 비리 더 이상 없어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반려동물 카메라 해킹, 독신 여성 엿본 관음증입니다. 집에 반려동물만 두고 나오는 경우에 밖에서도 신경이 많이 쓰이죠. 그래서 IP 카메라를 설치하시는 모니터링을 위해서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첨단 기기가 남성들의 관음증을 채우는 범행 도구가 됐습니다.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가 오늘 밝힌 내용인데요. 이런 수법이었습니다. 1번이죠. 그러니까 IP 카메라를 파는 반려동물 사이트를 해킹해서 판매된 카메라 정보를 빼냅니다. 2번. 그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직접 이제 카메라에 무단 침입해서 사생활을 녹화하는 거죠. 모두 10명이 입건이 됐는데 5,000대에 달하는 IP 카메라에 무단 침입해서 개인의 성생활 등 2만 7천여 개의 동영상 파일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처음 설정된 비밀번호를 바꾸고 필요 없을 때는 렌즈를 이렇게 가리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조언을 했는데 많이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11월을 또 잘 보냅시다.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죠, 당연히.